자, 오늘 사실 첫 소식은 굉장히 무겁고 무섭고 끔찍하고 걱정되는 이야기입니다. 캄보디아 납치 감금 사건. 굉장히 심각해요. 캄보디아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캄보디아로 간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거기에서 이제 감금되고 범죄 조직에 활용되고 고문당하고 사망하는 사례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끔찍한 뉴스 가운데 박찬대 의원 이름이 보도에서 눈에 띄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 박찬대 의원에게 극적으로 제보를 해서 탈출한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상세하게 알고 있는 분입니다. 박찬대 의원 정말 오랜만에 맞이합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굉장히 밝고 유쾌하신 분인데 오늘 이제 워낙에 무겁고 좀 끔찍한 소식으로 저희가 모셔가지고 그 매력이 발산이 안 돼서 좀 아쉽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인사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찬대입니다. 압도적 재미에 가장 적합한 정치인 박찬대인데 오늘은 다뤄야 될 주제 자체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끔찍해 무서워. 어떤 표정과 기분으로 해야 될지 사실은 마음이 많이 무거운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찰 출신 이지은 위원장님도 함께합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지금 요새 그 보도가 많이 나오고 과거부터 근데 관련해서 다룬 컨텐츠들이 많았어요. 그래요?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너무너무 끔찍하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7월 17일 캄보디아 현지 박람회를 다녀온다고 해서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3주 뒤 8월 8일 캄보디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안타깝게도 바로 다음 날 이 너무 안타까워. 바로 다음 날 박찬대 의원실 그리고 외교부 정보기관 등등이 협조를 해가지고 14명의 대한민국 국민을 구출을 했거든요. 단 하루 차로.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 의원님 일단은 그 어떻게 해서 의원님에게 제보가 들어가고 어떤 방식으로 이 구출이 된 건지 그 부분은 좀 궁금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조금씩은 정보를 제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좋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잘 조절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6일 날 오후에 사실은 납치된 피해자의 아버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오전부터 저한테 몇 통화 전화가 왔는데 8월 2일 날 전당대회가 끝나고 3일 날, 4일 날, 5일 날 회복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사실 문자나 전화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동일한 전화가 여러 번 왔길래 오전부터 왔던 전화를 오후에 이제 제가 살펴보니까 전화 통화가 안 되니까 문자를 남겼더라고요. 이 문자의 내용을 보니까 텔레그램의 화면 캡처 내용이에요. 텔레그램? 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것은 납치자가 자기가 납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거를 지인한테 알리는 텔레그램 캡처였던 거죠. 근데 그게 전달을 통해 가지고 납치자의 아버지한테 전달이 됐고 전달됐던 그 내용이 저한테 전화 통화와 함께 문자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바로 모르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내가 지금 누워 있을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딸이 캄보디아에 갔는데 8월 3일 날 귀국하기로 했는데 공항에 나타나지를 않았다. 그리고 4일, 5일 통 연락이 없다가 8월 6일 날 아침에 딸의 남자친구로부터 전화와 함께 이 문자가 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경찰이라든가 이런 쪽에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경기도 산하 경찰에게 연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응을 쭉 보고 있는데 사실은 경찰 요번에 보면
8월 말 기준으로 납치, 감금, 실종과 관련된 캄보디아 관련 건수가 330건에 해당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더 오픈이 돼가지고 뭐 전국에서 지금 제보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기관에서 대응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사실관계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우선순위 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 절차가 좀 지연된다 싶은 마음이 드니까 가족의 절박한 마음으로 저한테 연락을 한 거죠. 국회의원한테.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를 해보고 내용을 살펴보고 이야기를 살펴보니까 아 이거는 신속하게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처리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우리 의원실에서 대책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담 인력을 세우고 난 다음에 바로 외교부 그리고 정보기관 그리고 현지 공간까지 바로 연락을 하게 됐는데 그게 8월 6일 오후 5시 정도였어요. 6시 정도에 바로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그래서 이 절차가 목요일, 금요일 쭉 진행이 됐고 극적으로 8월 9일 날 구출에 이르게 됐던 겁니다. 아 그게 그러면은 어찌됐든 캄보디아랑 공조가 좀 됐나 보군요. 캄보디아하고 공조에 있어서 거기 이제 나중에 그 텔레그램의 문자 내용 거기 보게 되면 절대 현지 경찰하고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불신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포되어 있던 그 친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라든가 각종 통신과 관련된 장비는 못 갖고 있었겠죠. 그렇겠죠. 나중에 이제 얘기를 구출되고 난 이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고액 알바 IT 기술을 기초로 했던 고액 알바에 대한 사실은 취업 사기에 사실은 걸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가자마자 바로 감금당하고 구타당하고 고문당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끔찍했던 게 처음에 가게 되면 조직 검사부터 먼저 한다더라고요. 혹시 맞는 장기가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맞는 장기가 있다고 하면 별도로 분류가 되고 같이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조직 검사 후에 따로 이송됐기 때문에 아마 사망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감금, 구타, 기절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 가지 선택을 요구했다 그래요. 뭐예요? 하나는 마약 운반, 하나는 보이스피싱. 아마 보이스피싱의 강제 노역에 아마 투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이스피싱을 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지급받았지 않겠습니까? 본인께 아닌 보이스피싱에 활용된 휴대폰. 그것을 감시 속에서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용기를 내서 텔레그램을 다운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텔레그램을 가지고서 자기 지인한테 자기의 사정을 보낸 거죠. 그러면서 아주 기지와 용기가 있었는데 자기 지금 납치되어 있다. 자기의 위치를 파악해달라. 그리고 절대 답변하면 안 된다. 만약에 그쪽에서 답변이 오게 되면 저쪽에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보내는 텔레그램을 수신만 하고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찾아달라. 자기 위치를 찾아달라라고 하는 연락이 누구한테 갔냐면 사실은 지인한테 간 거죠. 그래서 그 지인이 그 내용을 가지고 피해자의 아버지한테 연락을 하게 되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딸을 구하기 위한 백방의 노력과 함께 우리 의원실에 전화를 한 거죠.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의원 한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 근데 뭐 이런 말씀드리기 조금 민망하긴 한데 바로 직전까지 원내대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보위원회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외교부라든가 또는 정보위라든가 또 정보기관이라든가 현지 공간이라든가 우리가 늘 상시적으로 사실은 접촉할 수 있었던 채널이 있었고 그 채널을 이용해 가지고 사실은 신속하게 움직였고요. 그 다음 날 사실은 정보기관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진행이 됐던 것이죠. 대한민국 인력을 통해서만 구출을 했던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거기 주의사항의 내용 중에 뭐냐면 현지 경찰도 사실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절대 한국 경찰을 대동해가지고 여기를 수사해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지만 그래서 저희가 한국 경찰을 대동하고 급습하기는 어렵죠. 나중에 우리 이준 위원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캄보디아와 한국 사이에 뭐 사법 형사 공조가 있기는 할 텐데 그게 아마 신속하게 이루어지긴 상당히 어렵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신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현지 경찰을 이용을 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게 되니까 A 범죄 단지에서 사실은 구출되는 줄 알았는데 구출된 게 아니라 B
범죄 조직으로 다시 넘어가는 그런 사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섣불리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었지만 네. 여러 우리 기관의 공조를 통해서 중앙경찰을 통해서 중앙경찰이 현지 경찰을 컨트롤하는 범위 안에서 급습을 네. 할 수 있었고요. 다만 위치 파악과 관련해서 사실은 정확한 위치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네. 마지막에 위치를 파악하는 과정 속에서 교신이 살짝 벌어졌는데 그 교신이 벌어지는 그 사이에 적발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구타와 고문이 이루어지는 중에 구출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 그 피해자 만약에 조금만 늦었다 그러면 그 바로 전날 사망했던 사람과 동일한 결과가 있을 수 있었던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참으로 운이 좋았던 것은 뭐냐면 그 피해자가 기지와 용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 정말 그 무서운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자기 위치를 노출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한 결과 공조를 통해서 구할 수 있었고 그 사람 때문에 14명의 한국인이 한꺼번에 구출이 됐던 것이죠. 네. 아까 뭐 안타깝게 얘기했지만 그게 8월 9일이었는데요. 8월 8일 날 대학생 한 명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거기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다른 범죄 조직에서 사실 넘어왔던 사람인데 너무나 많은 구타와 고문으로 인해서 거의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라고 네. 했는데 만약에 아까 그 공조와 구출이 하루가 늦었다면 그 사람도 위험했고 만약에 하루가 빨랐다면 사망했던 그 친구도 구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네. 하는 네. 안타까움이 상당히 있는데 이게 8월의 첫 번째 사례고요. 그때 한국인이 우리 국민이 14명이 구출이 되어서 무사히 귀국을 그런 한 상황이고요. 네. 대신 그때 8월 8일 날 사망했던 대학생은 아직 귀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사례는 9월 달 사례인데요. 이 9월 달 사례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2명의 청년들이 구출이 됐는데 90년생 1명, 98년생 1명이 있습니다. 90년생이 먼저 사실은 자기의 위치를 노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분들도 다 통신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네. 경비의 폰을 몰래 습득을 해가지고 텔레그램을 보내고 지우고 보내고 지우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현지에 있는 알고 있는 텔레그램 주소를 알고 있는 한국 사람한테 자기의 위치를 알리고 그리고 그분이 그 얘기를 그 사람은 이제 아까를 A라고 얘기하면 지금 이 사람은 B인데 네네. B의 어머니한테 알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것을 가지고서 백방으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그게 적발이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당연히 구타와 함께 다른 장소로 옮겨지게 되어요. 그때 함께 있었던 다른 청년인 C가 있는데 그 C하고 그 사람은 98년생이에요. 둘이 의논을 한 거죠.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는 우리의 위치를 노출시키거나 파악하기는 어렵겠다. 해서 C가 아주 기발한 방식을 합니다. 폰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 이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 업무용 PC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PC를 통해 가지고서 뭐 보이스 피싱을 하든 뭐 하든 외부하고 접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접촉을 통해 가지고 자기 형한테 위치를 알립니다. 그래서 이 형하고 위치를 알리다 보니까 아까 B의 어머니가 한국에 있고 C의 형이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형과 어머니가 서로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 달에 구출했던 사례를 그들이 보고 우리 의원실로 연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의원실은 그 B의 어머니, 네. 그다음에 C의 형과 교신을 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서 그 방법으로 위치 파악을 위한 교신을 시작을 하게 하는데 사실은 그 교신이 한 30여 차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교신의 내용 일부를 사실은 오픈을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하지 않는 것으로 하시라도. 네. 그래서 위치를 파악을 하고 네. 그 파악된 위치를 기초로 해서 사실은 2명을 구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아니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왜 박찬대 의원을 통해서는 구출이 되고 그렇지 않은 케이스는 공조를 요청해도 약 70%는 지금 답을 안 준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 우리나라의 성인 실종과 관련된 법이 있는 이제 성인 실종과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취급을 해야 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종 아동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실종자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는 아동,
치매 환자, 그리고 지적 장애인만 이렇게 실종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경찰이 긴급하게 투입이 되게 되고 네. 성인 같은 경우에는 가출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네. 이제 자유 의사를 가진 성인 같은 경우에는 연락 끊고 어디 가더라도 이제 그건 자유 의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뭐 안전하게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지 신고한 사람한테 위치를 알려주거나 하지는 않고 더구나 이것이 아동 실종과는 위험성이라든지 뭐 이런 게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봐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다 신고를 하면 예전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납치 감금으로 아예 신고 분류가 다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원래 이제 절차가 이제 한 절반 정도는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우리 112에 신고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내용을 이제 대사관으로 연락이 됩니다. 근데 대사관에 경찰관이 지금 3명이 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한국 경찰관은 캄보디아에서 경찰권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네. 민간인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캄보디아 경찰에게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경찰은 이제 우리나라처럼 신고를 하면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빠르면 반나절, 느리면 이게 이제 한 일주일 정도가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봤더니 그 사람들이 저는 뭐 구출 원하지 않는데요. 저는 그런 신고 한 적 없는데요. 네. 이러고 가라고 한다는 겁니다. 네네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좀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피해자들이 이 현지 경찰들을 정말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자마자 듣는 얘기가 뭐냐면 너 신고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너 공항으로 가면 바로 다시 공항에서 너 돌려보낼 거야. 그리고 너 그렇게 오면 너 나한테 맞아 죽을 거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유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 경찰관들이 와서 헤이요 하면서 이제 아는 척하면서 그 범죄단체 사람들이 다 아는 척하면서 혹시 뭐 여기서 감금당했어요?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거기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신고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캄보디아 경찰관들은 뭘 요구를 하냐면 야 우리가 한국 대사관에서 신고하는 것 때문에 허탕을 이렇게 많이 쳤다. 우리 이제는 그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출동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본인이 직접 신고할 것, 본인의 여권, 사본을 보낼 것. 그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이 안 되지. 네. 근데 본인이 동영상을 찍어서 내가 구조를 요청한다는 증거를 만들어서 보낼 것.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신고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대사관 측에서는 제일 처음에는 대행해서 신고를 하다가 대행 신고 안 받아주겠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거의 템플릿처럼 만들어서 직접 하셔야 되니까 뭐 이러이러한 걸 좀 붙여 넣으십시오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는 거고 양식이 있는 거예요? 양식을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봐봐.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은 되는데 개인 차원으로 안 되는 거야. 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 뭔가 대응을 좀 하긴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요번에 저도 이거를 겪으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거는 뭐냐면 아이고. 아까 거기에다 또 5가지 조건을 요구를 했는데 현지 경찰이 수사에 임하려면 5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아까 감금되어 있는 사진, 감금되어 있는 동영상, 말이 안 되지. 정확한 좌표, 그다음에 호실, 건물 호실까지 요구를 하고 있고 본인이 구출을 원한다라고 하는 저기가 있어야 돼요. 요구가 있어야 돼요. 이 5가지를 실질적으로 감금되어서 납치되어 있는 사람이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뛰어넘는 무슨 절차가 요구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해요. 8월 달에 한 건. 그거는 위치 파악과 관련된 부분이 한 번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이루어졌는데 두 번째 건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네. 두 번째 거는 9월 12일 날 처음에 우리가 그거를 접수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걸 내밀하게 검토하고 난 다음에 9월 17일 날 외교부에다 알렸거든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공문을 요구해서 9월 17일 날 다시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주 만에 사실은 구출이 됐습니다. 그게 9월 말이고 그다음에 보도된 게 10월 2일이거든요.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니까 최초에 우리가 접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위치 파악을 해서 알려야 현지 경찰이 움직인다고 하는데 그 위치 파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천운도 따랐어요. 그다음에 피해자가 기지도 있고 용기도 있고 방법도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훨씬 더 많은 신고 건수가 있을 텐데 330건 중에서 이런 케이스가 몇 개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의원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구출하는데 조력하고 도움을 줬던 것은 극히 일부다. 네. 이거는 시스템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쭉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혀 대응이 없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에 보도를 보더라도 경찰관 증언을 요구하고 사실은 예산도 필요하지만 아무 관심이 없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요 구출 사건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안타까운 사망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경각심이 엄청나게 벌어지게 된 거고, 네.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 특별히 지시를 해서 네. 국가 차원의 TF를 지금 만든 것 아닙니까? 네. 사실 저는 요 며칠 전에 뭘 요구했냐면 국무조정실장이 이거 태스크포스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일괄해서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원내대표 출신의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고 네. 시스템적으로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국무조정실장한테 며칠 전에 요구를 했는데 어저께 이제 국정감사 첫날 우리 국무조정실장한테 이거를 강하게 요청하고 답을 받으려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오전에 네. 그냥 국가 차원에서 맞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TF를 주관해서 솔루션을 만들어내라라고 얘기해서 어저께 첫 번째 회의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거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보통 국가안보실장이라고 하면 전쟁 위기라든가 핵 문제라든가 남북 관계라든가 우리 국가의 존망 자체를 따지는 그 물리적이고 외형적인 거를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대통령의 인식은 우리 국민의 목숨이 걸려 있는 거, 네. 안전이 걸려 있는 것은 이거야말로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는 인식을 보인 것 아니냐. 네. 국힘당에서는 그동안 뭐 했냐 어쩌고 막 이런 비판이 좀 있기는 했는데요. 어제 국무조정실장하고 얘기하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노력이 부족한 것은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올해 갑자기 터진 일이 아니라 계속 있죠. 21년 이후에 꾸준히 발생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캄보디아가 우리하고 교류가 안 됐던 국가도 아니잖아요. ODA 얼마나 퍼줬습니까? 누적 ODA가 한 1조 될 거예요. 아이고. 올해 예산만 4,400억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시죠? 프놈펜에서 뭐 이거 소년 안고 있었던 사진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통일교 관련 사업도 있고. 더 약올라 그래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은 캄보디아와 벌렸던 온갖 행태들이 그다음에 ODA 예산 집행이 다 어디 가고 이렇게 이러한 엄청난 범죄가 일어난지에 대해서는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이러한 공조 시스템 자체가 다 무너졌다고 봐야겠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2022년부터 소위 코리안 데스크라고 해서 이렇게 범죄가 많은 외국 동남아의 필리핀이라든지 태국, 베트남에는 코리안 데스크라고 해서 대한민국 경찰이 현지 경찰청에 파견이 돼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캄보디아 데스크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22년부터 지지부진해 왔었고요.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2024년도에는 지금 갑자기 납치 감금이 많아지니까 경찰 주재관을 늘려달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정권의 행안부에서 이제 안 됐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거부가 되었었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 외사국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 외사국이 오히려 축소가 됐습니다. 사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과 인력을 늘려도 부족할 판에 이게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여기 지금 캄보디아에 이런 범죄 조직 53개 조직, 이게 이제 국제 엠네스티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53개 조직에 지금 15만 명이 이제 다국적으로 이런 피해를 보고 있다.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거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가면 왜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만 대상으로 이렇게 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총책은 99.9%가 거의 중국인이라고요. 그 밑에는 대한민국 팀, 중국 팀, 인도네시아 팀, 베트남 팀, 태국 팀이 쫙 있습니다. 해서 무서워. 각자 그 나라 사람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취업 사기 같은 식으로 다 이제 납치 감금 해가지고 가장 밑에서부터 해서 이제 점점 올라가는 구조로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그 아시아 국가들이 같이 어떤 국제적인 공조를 해서 같이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ODA 이거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납치 감금해서 고문하고 죽이고 하는데 무슨 원조를 줍니까?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얀마와 여기 캄보디아에 있는 19개 범죄 조직에 대해서 금융 동결을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대상자들이 미국 내의 자산을 전부 다 동결을 시켜버리고 미국인이 그 범죄 조직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산을 전부 다 동결시켰거든요. 이런 식의 굉장히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그 피의자 68명 송환시키려고 했는데 얘네들이 한국에 안 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강제 송환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것도 역시 캄보디아와 공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얘네들을 송환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얘네들을 끌어들여야 이 범죄 조직의 실체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납치 감금돼서 불가피하게
강제 노역에 빠져 있는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고 네. 어쩌면 적극적으로 범죄 행위에 맞습니다. 관여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거를 현지에서 분류해가지고 구별해가지고 송환시키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한지 진짜 귀국을 원하지 않는데 네. 강제로 귀국할 것인가? 그러니까 범죄에 관여되어 있지 않는데 강제 귀국시킬 수 있는가? 범죄에 관여돼 가지고 귀국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가? 그다음에 강제 노역에 빠져 있는데 귀국하고 싶은 것인지. 그다음에 아까 또 신뢰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물어보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귀국하고 싶지만 신뢰하지 못하니까 무서우니까 버틸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알곡과 가락지가 섞여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분류하기보다는 나는 전체를 다 송환을 해서 관련 수사와 내용을 여기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그거는 우리나라의 단독 결정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것을 풀기 위한 해법을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외교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생각으로 대통령께서 특별히 지시한 것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사실은 이 사건 이런 사건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직접 사건을 했었었는데 그 당시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외국에서 이렇게 기지 같이 빌라 같은 거를 몇 개를 구해놓고 우리나라에 와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인데 와서 자기 동네 사람들 고등학교 친구들 이 중에서 이제 취업하고 싶었는데 취업을 못한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친구들한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모집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산아 너 내가 좋은 영어 하면서 할 수 있는 거 시켜줄게. 너 돈 많이 벌게 해줄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말을 잘 안 듣고 안 믿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선물도 주고 그 친구를 자꾸 이제 접촉을 해요. 그런데 한 명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이제 와가지고 얘를 이제 공략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데리고 가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 빌라 저 빌라 각각의 그 거점에다가 이제 집어넣어놓고 2인 1조씩 해가지고 옆에서 감시를 하게 만들고 그다음 매일매일 보이스피싱 같은 거 이제 시켜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집단적으로 몇십 명이 잡힌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네네. 진짜 그 중에 일부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그냥 순수한 피해자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가서 해보니까 괜찮은데 나도 돈도 좀 편하게 벌 수 있는데 이러면서 자기가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이 가해자가 돼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들을 구해하거나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좀 전에 말씀하신 바로 그런 종류의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무섭다, 무서워요 진짜. 어떤 식으로 이제 꼬시냐면 이제 단기 고수익 알바다라는 것도 하지만 아니면 이 안에서 이제 아주 수천만 원 아니면 수억 원대 빚을 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거기 가서 내가 추천해 주는 데 가서 2달만 바싹 일하면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다. 아니면 한국에서는 뭔가 범죄를 많이 저질러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한참을 살아야 되거나 이런 뭔가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이런 일들을 또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안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많이 섞여 있지만 지금 이제 적발이 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이 사기 조직으로 적발이 된 건지 아니면 그 나라에서는 그냥 불법 취업자들로 또 취급이 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관광 비자로 왔다가 취업 비자 없이 그냥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불법 취업자들이다 강제 추방 그냥 시킨다 이런 구조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캄보디아 내에서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관점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너무 무섭다. 끔찍하네요 진짜. 그래도 지금 이재명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전보다는 이제 상황이 그래도 조금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잠깐만 하나만 질문해. 그럼 박찬대 의원님한테 이런 식으로 연락이 가서 구조 요청이 갔었다면 사실 다른 의원님한테도 갔었지 않을까요? 혹시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지 아십니까? 뭐 실명을 거론하진 않더라도 다른 의원실에도 갔을 개연성은 있죠. 개연성은 있고요. 네, 그건 뭐 확인 안 되는 거니까요.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딱 두 케이스를 통해서 16명을 구출하는데 사실은 작은 도움이 됐던 건데 지금 이 일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 의원실에 전화통이 지금 불이 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왜 국가 시스템에서는 잘 안 되냐라고 했는데 만약에 8월달 케이스하고 9월달 케이스가 동시에 일어났다 그러면 집중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선별되어 있는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에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캄보디아 대사관의 영사 한두 명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전 국가적인 사실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330건 아니면 그보다 훨씬 많은 건수에 대해 가지고 제한되어 있는 인원과 예산으로는 어렵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신고 건수거든요. 신고 건수. 근데 신고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고가 이렇게 폭증하고 있으니 숨어 있는 건 훨씬 많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막 KBS 등이 막 이렇게 잠입 취재하고 한 거 보니까 규모가 엄청나더라고요. 무섭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2010년도에 캄보디아에 중국 자본이 대거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게 뭐 카지노라든지 호텔 리조트가 안 되다 보니까 이때 중국 조직들이 이제 그 범죄 조직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들어와서 여기를 다 장악하고 있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국가에서 절대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요. 다 버젓이 그냥 범죄 사업을, 범죄 사업을 그냥 하고 돼. 맞습니다. 국가가 이거는 뭐 묵인하는 꼴이잖아. 묵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못하는 이유가 그림자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합법적인 카지노가 전체 그 GDP 한 10%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런 이런 범죄 수익으로부터 나오는 수익들이 전체의 한 40%를 차지를 합니다. 이 안에서 고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싹 쓸어버렸을 때 시장이 사라지고 경제가 흔들리고 도시가 없어지고 거의 이 수준인 겁니다. 실제로 너무나 유착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물 소유주라든지 땅 주인이 고위직인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뭐 경비업체 고용하지 청소업체 고용하지 이러다 보니까 그냥 거의 묵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 지금도 SNS나 구인 사이트에는 해외 취업 정보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빨리 이거 정리해야 돼. 지금 뭐 월 1,000이 아니라 한 주에도 1,000만 원 벌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한 보도를 보니까 취재진이 직접 연락해가지고 안전 보장 되냐 그랬더니 우리는 캄보디아 아니고 태국이다. 여기는 안전하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 구인 글들은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또 아까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니까 원래 외사경찰 정원이 1,100명인데 윤석열 당시 이걸 축소해서 지금 현재 49명밖에 없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부하고 통폐합을 했어. 맞습니다. 정부하고 통폐합을 했고 그다음에 원래는 외사국장이 이제 치안감이라고 해서 큰 무궁화 2개였었는데 그것도 낮췄습니다. 하나로 낮추면서 조직을 축소를 했습니다. 네. 참 이제 여러 가지로 아무튼 우리가 지금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큽니다. 나라 시스템을 막 거의 다 망가뜨려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의원님 그래도 이거는 진짜 우리 국민의 목숨이 걸린 문제니까 마지막까지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뭐 한두 명의 의원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고 지금 대통령까지 나섰고 국가수사본부장도 사실은 현지에 가가지고 내용을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외통위도 현장 국감을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도 대사를 초치해가지고 이 내용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대통령뿐 캄보디아 대사를 초치했나요? 그렇죠. 예, 조연 장관께서 캄보디아 대사를 초치했죠. 대통령, 장관, 국가수사본부장 지금 다 나서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국가안보실장까지 나와서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이 건 때문에 국민들의 경각심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경각심을 기초로 해서 일단 예방적 효과는 좀 일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정청래 대표도 어제 아침이었나요? 바로 최고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도화하고 제가 9월 30일 날 냈던 영사조력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사조력법의 내용은 그겁니다. 신고를 기초로 해서 그때부터 사실은 대응을 하는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지에 있는 뭐 영사 등이 모니터링을 해서 위험도가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하고 파악되면 신고가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예산도 늘리고 그다음에 인력도 늘릴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어냈거든요. 요거를 당대표가 통과시키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더 보완해서 통과시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의 제일 의무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아닌가. 윤석열 정부 때 우리가 경험했던 과연 나라는 있는가, 무정부 상태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한탄과 비난이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개선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유튜브도 좀 해. 가만히만 있지 말고 많이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경각심. 그래야 이제 예방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